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일상 회복을 멈추고 방역 규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언제쯤이면 현재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밤 9시와 10시로 제한되는데요. 이 정도 조치와 기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전 1차에서 4차 유행 당시를 보면 유행 악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에 방역조치 강화로 유행 상황 안정화는 서서히 진행됐던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이번 유행도 방역조치 강화로 유행 상황 안정화는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말씀하신 한 2주 정도의 방역조치 강화로는 큰 폭의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선 사례들하고 다르게 현재의 유행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도 있고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60세 이상의 그 연령층에 대한 3차 접종 시행이거든요. 예. 현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 부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의 규모는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수도권에 더 강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중환자 수가 늘고 또 병상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중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매우 위험한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못지않게 비수도권에서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2%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규모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광주, 울산, 전남, 제주, 세종 이렇게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물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비수도권도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인원 규제가 이뤄졌습니다.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로 제한하고 단 참여자가 모두 백신 접종자라면 7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정도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방역의 기준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음식물 섭취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 강화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간 사례들을 보면 종교 행사 이후에 소모임 등의 행사들이 별도로 있었던 사항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말씀하신 정도의 방역조치 강화가 이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특히나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종교 행사 그 당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만남이나 소모임 같은 것들을 철저히 금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물론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종교시설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방역 조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또 청소년 대상의 거리두기 방침이 눈에 띄는데요. 등교는 축소를 했지만 입시 학원과 독서실 운영은 예외적으로 10시 이후까지 허용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당국의 입장 자체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은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축소해도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교 수업 축소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학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별개의 부분도 있고 학원에 대한 어떤 영업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 부분이 학습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학원은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강화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방역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길어졌고 결과적으로 때를 놓쳤다는 지적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방역 조치 강화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종료 시점인 11월 말 정도에 일단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을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당시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었고 네. 돌파 감염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 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 포함해서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위중증 환자 규모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이 한 2주 정도 방치가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역 조치 강화가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은 늦어도 11월 말 12월 초에는 시행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변이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누적 감염자가 150명을 넘어섰는데요. 수치로만 따지자면 30배가 된 셈입니다. 지금의 확산세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감염자가 150명, 그러니까 보름 만에 150명이 발생을 하면서 수치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가 넘게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증가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단계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인천 남아공 입국자발 N차 감염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전북 이란 입국 유학생발 N차 감염인데 일단 전자의 경우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일단 본격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전북의 유학생발 N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 12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을 했는데 네. 이 이전에 입국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망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 아직은 초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1월, 2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향후에는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가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백신 종류에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다는 조사가 나오는데요. 얀센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아공 연구진이 얀센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대상으로 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검출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출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화이자도 마찬가지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바이러스에는 이 중화항체가가 1,400을 넘어가는 수준인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80 정도 한 17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얀센 자체가 원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항체가를 높이는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속하게 항체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지속기간도 짧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내에서 중화항체가가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같은 개념으로
홍콩 연구진은 중국 시노백 백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면역력을 크게 높이느냐 아니면 적게 높이느냐 그리고 지속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면 물론 얀센이나 시노백 백신 같은 경우에도 더 항체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효능이 보다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